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 모여서 부동산 얘기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10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도 시작되는데요.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 이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뉴스 외전 속 믿고 보는 경제 특화 코너 오아시스, 목요일에는 부동산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 이렇게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는 인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상담 받으시느라고요. 이번에도 그러셨죠? 올해는 유난히 집값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네. 너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화제가 집중이 되는데 네. 과거에는 전세 대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뭐 쌀값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뭐 서울 아파트 뭐 2, 30억 간다는데 그러면 네. 건발랐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양극화 얘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서울은 올랐지만 뭐 이런 울산, 거제, 부산 같은 이른바 동남권 벨트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식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파트 얘기를 좀 하기가 좀 끔찍한 뭐 그런 추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추석 전에 유난히 이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가 잇따랐었습니다. 이 대출을 조이고 세금 더 매겨서 수요를 억누르는 9.13 대책,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9.21 대책 이렇게 있었잖아요.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거래가 이제 거의 뚝 끊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KBS 이제 조사하는 걸 보면은 서울주택 매매 거래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래픽에서 볼 수가 있겠죠. 9월 17일 기준으로 보면은 22일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9.13 대책이 나온 바로 직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7월 23일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건데 이 중개업소 3,500곳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느냐 물어보는데 이게 100이 넘어야 활발한 거거든요. 근데 22라는 것은 뭐 거래가 거의 뚝 끊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시적인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지금 연말까지 아마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뭐 그리고 대출 억제, 또 공급 카드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은 약간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양상들은 적어도 한 2달 정도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을 그렇게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 잠김 효과가 여전하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어느 정도 기다려주느냐에 따라서 약간 동향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뚝 끊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다주택자에서는 매물을 잠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보도를 보면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도 이제 매물이 늘고 호가도 1, 2억씩 떨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해서 거래를 이제 유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보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뉴스는 시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억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도 있는데 일반 아파트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뭐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시장이 단기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떨어질지 모르는데 더 기다려보자. 더 기다려보자. 이런 관망세가 짙어지면은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약간 약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정책의 목표는 사실은 집값 잡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시장과의 어떤 기선 싸움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섰다고 이제 보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그동안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잠시 주춤하다가 또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네네. 시장에 이제 규제에 약간 내성이 생기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년 초 이후에 좀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망 수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나는 안 사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집이라는 거는 사지 않더라도 살아야 되면 이 수요들이 전세로 몰리는 거 그렇죠. 아닐까. 전월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이제 또 가을 이사철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 시장이 오히려 활활 불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다소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두 가지 측면인데 네네. 하나는 지금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 네. 이것 때문에 굳이 내가 집을 왜 사느냐? 나 네. 기다리겠다. 네. 그러면은 전월세 시장에 수요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또 하나는 이 청약 제도가 이제 곧 개편이 되는데 네. 보통 분양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점제라는 게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추첨제인데 추첨제는 사실상 운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네네, 그쵸. 이 추첨제도 이제 무주택자를 우선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더 집을 안 사겠죠. 나 분양받겠다. 네. 이런 수요가 나타나면은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은 다소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나 됩니다. 네. 내년도 한 13만, 14만 가구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세 대란까지는 아니고 박스권에서 좀 전세 가격이 약간 강세 네, 일부 네. 지역에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뭔가 연착륙할 수 있는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됩니다. 막 위례 신도시도 있고 서울에서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노리고 있는 네. 강남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3만여 가구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분양 물량이 12만 가구가 넘던데요. 이렇게 관망세가 우세한 상황에서 분양은 사실 이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노려볼 만한 그런 곳이잖아요. 지금 수요자들이 분양이 답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지금처럼 불확실한 장세에서는 저렴하게 매입하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변수를 보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청약 제도가 추첨제에서도 이제 바뀔 수 있다. 네, 네. 무주택자 이미, 우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1주택자는 그동안에 추첨제에서 무주택자하고 같이 경쟁을 했었던 구조거든요. 네, 네. 이제는 배정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네, 네. 시행 규칙인데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는 아마 그게 적용이 안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주택자들은 이게 막판이다. 적용이 안 될 때 지금 몰리자 뭐 예, 이렇게 될 그래서 수도 있겠군요. 아마 굉장히 그 견본주택에 사람들이 네. 많이 좀 몰리는 뭐 북새통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예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 아파트 값도 규제책으로 좀 잡혔고 전세 시장도 물량이 좀 된다. 그런데 이 분양 시장에는 굉장히 몰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관심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좋은 단지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제 위례 신도시 네. 그게 3년 만에 이제 공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성남에 가면은 대장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판교 생활권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급을 시작하는 거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강남권에 나오는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 서초동에 뭐 우성 1차나 무지개 같은 것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인천 가정동 같은 데도 한 3,100가구 그리고 부산 사하구랑 영도구 이쪽도 물량이 좀 괜찮은 게 많고요. 원주 같은 데도 단계동에서 한 2,600가구 정도 대기하고 있어서 네, 네. 아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셔서 청약할 것을 한번 이렇게 좀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수요자들한테는 이 청약이야말로 그래도 이렇게 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로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자체가 로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단지들이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첨이 된다는 보장은 못 하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우리가 할 당첨은 수 있는 된다면, 일과 네.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착실하게 그러니까 인내력을 가지고 네. 청약해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번에 나오는 단지들이 꽤 그래도 괜찮은 단지들이다. 그렇죠. 다만 예. 이제 이게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미리 자금 계획도 같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야 되겠군요. 정부가 이 서울과 가까운 곳에 미니 신도시 4곳을 더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 3기 신도시 카드도 부동산 시장의 아주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고요? 그렇죠. 입지가 이제 뻔하니까요. 네. 2기 신도시가 결국은 뭐 분당이나 일산 그게 이제 가장 크죠. 네. 그거하고 서울시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한 하니까. 100만 평 규모. 네. 그러니까 은평 뉴타운 정도 규모가 되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4-5곳 정도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얘기로는 뭐 고향 뭐 성남, 과천, 하남, 안양, 뭐 군포 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입지적으로 양호한 지역이라서 네. 내 집 마련 수요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옮겨 타시기 하는 분들도 네.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서울의 경우 더 인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옛 성동 구치소 그리고 개포동의 공급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요. 네. 몇 차례에 걸쳐서 더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량이 생각보다 더 작아서 오히려 진짜로 또 더 이렇게 과열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런 걱정이 없잖아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11곳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 중에서 네. 2곳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9곳이 남았다는 네. 얘기인데 그게 아마 공급 충격을 줄 정도로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주택자들의 심리를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부지가 이제 확보되는 대로 그걸 조속하게 발표를 해서 계속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진정되는 이런 측면들은 있지 않을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이 결정적인 변수라고 이야기한다면 금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도 조정하고 뭐 대출도 규제하고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온 건데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는 역전되고 격차는 더 커져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력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 사실은 금리가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뭐 물가에, 무역에, 뭐 내수 경기 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긴 미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일단은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네네. 일단은 뭐 대출을 내서 대부분 집을 사니까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매 가격이 그만큼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금리 올렸다고 해서 바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네. 임계점을 지나야 돼요. 이게 진짜 감당하지 못할 정도 임계점을 지난 다음에는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저는 충격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상품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쓴다. 네. 아니면은 뭐 시중금리와 비교 우위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수익형 부동산 같은 네네네. 경우죠. 이런 경우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뭐 그러면 토지 같은 과열된 경우는 그 영향 부동산 없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 좀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금리 하나 갖고 그 바로 집값이 잡히지는 않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네. 정책들이 이렇게 누적이 돼야 집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대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서울 집값이 지금 올해 5년째 오르고 있는데 네. 과거에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5년 올랐다고 해서 내년부터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리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대출을 내더라도 네. 보통 집값의 한 30% 이내 정도로 안정적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2번이 남았잖아요. 이때 금리 인상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건데 사실상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문제일 텐데 부동산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이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수요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수요라면은 이번에 가을에 이제 급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네네. 꼭 옮겨야 되는 분들은
건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네. 투자 목적이라면은 지금 사기에 좀 위험하죠. 갭 투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실수요자라도요. 한 연말 정도까지 그 안에 좀 천천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네.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양 받으시는 거 네. 이쪽으로 좀 노크를 좀 해보시고 특히나 이 부양 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 네. 이런 분들은 청약계획가 훨씬 더 많은 거고 또 무주택자들도 이제 그 청약에서도 유리한 고지들도 생긴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서 앞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네. 특히 젊은 분들은 가급적 신혼희망타운 같은데 좀 노크를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양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에 좀 도전해 보시는 게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대로 두자니 한미 금리 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유동자금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올리자니 경기는 좋지 않고 말이죠. 다음 달 금통위 결정을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 부동산 이야기 잘 나눠주신 분 박원갑 위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